정부 행정 전산망이 모두 복구돼 오늘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과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자 이익의 기부나 취약계층의 저금리 전환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며 다음 달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온라인 지지자가 어제 정오까지 3만 1천여 명에 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현수막 청년 비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혁신계 의원들이 주도한 청년 간담회에서 당 상황을 보면 독재 공포가 떠오른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맥주 축제 운영진이 10억 원대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 40여 곳은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 단지 땅 밑에서 55m 길이의 지하터널을 발견했다며 이스라엘군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이 테러리스트의 기반시설로 활용됐고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발생한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산망을 복구했다면서 민원 업무를 재개하는 오늘부터는 서류 발급 등의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요일부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 원인이 인증 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면서 토요일 새벽 이 장비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 24와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비 자체 문제인지 설치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현재까지는 해킹이 원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초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 네트워크 장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때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데이트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이른바 롤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롤백을 해가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롤백이 잘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절차상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선 주요 장비 유지 보수를 규모가 큰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직이 작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투입하는 인력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그런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쌓인 민원과 새로운 민원을 함께 처리하려면 현장에선 혼잡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프랑스에서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마지막 힘을 보탭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은 대관식 이후 첫 번째 손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2주 전 진행한 개원연설 킹스 스피치 땐 영국이 직면한 도전은 국제사회 공조로 다루겠다는 맥락 속에 이번 달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 부부 맞이를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정상 세 번째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런던에서 3박 4일을 머뭅니다. 우리 시각 화요일 저녁이 하이라이트. 윤 대통령 부부는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 호스가즈 광장까지 이동합니다. 예포 41발 발사와 왕실 근위대 사열에 이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이동해 오찬과 만찬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영국 의회에서 15분 분량의 영어 연설로 양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그리고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마지막 힘을 보탭니다. 강력한 경쟁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파리 방문 계획이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찬, 만찬과 리셉션을 통해 직접 한 표를 행사할 각 나라 대표들과 접촉할 계획입니다. 부산 유치 가능성이 커지면 28일 총회 당일까지 2박을 더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유럽에서 5박 7일 강행군입니다. 순방 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순방과 외교가 곧 민생이라는 말로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출범 첫 행사로 연 간담회에서 청년 참석자들은 민주당을 생각하면 독재, 공포 등이 떠오른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원칙과 상식 주제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당원들은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꼽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시안에 대해선 토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당내 분위기 탓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현철 상근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년들을 돈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 비하한 것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해명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떠넘기기이자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며 다음 달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광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지자들을 모아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앞서 SNS에서 어제 정오까지 3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을 계기로 은행권을 향한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3시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과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의 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자 이익의 기부나 취약계층의 저금리 전환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동시간 개편 등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하게 대응해온 정부는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환영하며 동행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겪으며 노동계와 대화의 중요성을 느낀 결과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근로시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가 입장이 있을 거고 경영계도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입니다.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이른바 패키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분위기는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한 조치도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회계 자료를 아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재개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노사정 각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태도가 일시적인 화해의 제스처에 그치지 않아야 진지한 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교육비 경감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이번 수능의 최상위권 수험생만 풀어낼 수 있다는 이른바 킬러 문항은 사라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까다로운 문항수를 늘리는 식으로 쉽지 않은 난이도를 보여서 출제 경향에 교육부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항이 배제가 된 것이 분명하고 또 적당한 변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평가원은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만은. 교육계에서는 초고난도 문제풀이를 위한 사교육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도 공교육 과정과 연관성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EBS 수능 교재로 보완하면 아예 손대지 못하는 문항은 없어서 얼마든지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직접 연계가 50%이고 또 간접 연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아마 50% 이상 상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EBS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은 여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지더라도 지금처럼 공교육이 부실하면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까다로운 문항 수가 늘어나는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곳은 결국 학원가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학습 전략과 학습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도 다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학 영역 22번 문항이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답률 낮은 문제를 더 빨리 풀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뒤따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느덧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세금을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먼저 남은 2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총 금액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더 빨리 돼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한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뿐더러 세금도 일부 빼줍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제율도 2배 확대됐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계를 휩쓴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내년엔 더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AI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가우스를 공개했습니다. 언어 활용과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갖추고 앞으로 삼성의 다양한 제품에 탑재됩니다. 당장 내년 출시 예정인 최신형 스마트폰에서 외국인과의 실시간 통화 번역 기능도 제공할 전망입니다. 삼성 가우스 랭귀지 모델은 삼성전자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언어 모델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모델로 개발되어 국내 통신사들도 한국어 기반의 자체 AI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며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AI 비서를 통해 통화 분석부터 요약까지 통신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K는 새로운 변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AI 중심으로 성장 전략 자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KT는 초거대 언어 AI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인프라가 없어도 누구나 합리적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라지 AI를 학습시키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믿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믿음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업 고객분들은 나만의 전문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AI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건 챗GPT 열풍 이후 AI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산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생산성 향상 효과는 최대 25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성형 AI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오는 2032년 1조 3천억 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조금 더 큰 시장을 본다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확보해서 빨리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셈이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IT 기업부터 제조기업, 통신사까지 AI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격전장이 펼쳐진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보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맥주 축제 운영진이 10억 원대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잠적해 참여업체 40여 곳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발을 동동 구르던 피해자들은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까지 앞세웠던 화려한 축제의 뒷모습을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노량진 축구장에서 막을 연 서울 맥주축제. 가수 코요테와 이찬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며 열흘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물품 대여 사업을 하는 손덕원 씨도 이동식 화장실 40여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축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생겼습니다. 이틀 안에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행사 운영진들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축제 조직이 사내이사는 행사 이후 위원회를 사직했다며 발을 뺐습니다. 결제 금액은 전체 6,6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900 얼마 정도? 배송이라든지 운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청소를 용역을 했던 인건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선지급을 다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마저도 저한테 이렇게 닥달을 하시니까.
YTN 취재진이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고 운영진들도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 납부에 갔어 자기를. 운영진들이 잠적하면서 행사 부스 보증금이나 카드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업체만 40여 곳,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하고 구청장이 축사까지 했던 상황이라 지자체 행사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네 구행사, 단순 대관이 아니라 구행사회 같은 개념으로 내부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또 소식지에도 내고 다 냈단 말이에요. 동작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은 민간 행사에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구청 차원에서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 홍보지나 이런 데다가 실었던 거거든요. 벌써 한 달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축제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에 부푼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불경기에 대금까지 받지 못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유원지에서 무등산 자락을 돌던 모노레일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8명이 2시간 넘게 산속에 고립됐다가 소방에 구조됐고 유원지 운영업체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팔공산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고 20대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함께 탄 10대 남학생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병원 단지 10m 땅 밑에서 55m 길의 지하터널을 발견했다며 이스라엘군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하터널에는 계단과 방탄문이 있고 이스라엘군이 터널에 진입할 경우 저격수가 숨어서 총을 쏠 수 있는 구멍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따라 알시파병원이 테러리스트의 기반 시설과 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알시파병원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힌 지휘본부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병원에서 미수가 31명이 긴급 구조됐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알시파병원을 죽음의 지대로 부르면서 환자와 의료진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HO가 이끄는 인도적 상황 평가팀은 약 1시간 동안 알시파병원을 살펴본 뒤 위중한 환자 중에 아기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이 병원에 환자 291명과 의료진 25명이 남아있으며 이들과 가족을 즉각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을 긴급히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차가 무척 들쑥날쑥한 만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 청주 2.9도, 창원은 6.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1도, 대구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오늘부터 나흘간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국빈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부터 41발의 예포와 왕실 근위대 사열, 마차 행진과 국빈 오찬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을 주제로 영어 연설을 진행하고 리시 수넥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맞아 런던 시내에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광고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외 홍보 비서관실이 기획한 42초짜리 영상은 1883년 한영 수교부터 한국 전쟁에 파병된 8만여 명의 참전 용사, K-팝 스타 BTS의 웸블리 구장 공연 등 6장면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를 모두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어제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24를 통해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시도와 세월 행정 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사흘 동안 이어진 정부 행정 전산망 기능 오류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흘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금메달급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많은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은 것에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장애 대응 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살피고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복구 작업과 별개로 네트워크 장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태가 사흘 동안 이어지며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놓고 무능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세대 사회 보장정보 시스템 지연이 일어나고 지난 3월엔 법원 전산망,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오류가 난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에 5점을 남겼다며 직접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입니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TF를 구성해 점검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 예상보다 이른 시간 내에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주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해 정부 측 보고를 받고 오는 23일엔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주 내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던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증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생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5대 분야 40대 중요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과 새만금 사업,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의 복원과 증액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상당수 상임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증액 심사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은 심사 과정에서 거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소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지금까지 10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럼피스킨 103건이 확인됐고 그제 충북 청주와 전북 고창에서 2건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오후 2시 기준 의심 신고 사례 1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로봇 산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로봇 때문에 한 해 3명꼴로 숨졌는데 안전관리 책임자에겐 대부분 벌금형 등 느슨한 법적 책임만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영화 속 미래에서 인간과 공존하던 로봇의 제일 원칙은 공격성을 띤 변종의 등장으로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지난 7일 경남 고성군 파프리카 선별장에서도 영화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박스로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하고 집게팔로 집어들어 40대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같은 산업용 로봇 산재 사고로 지난 5년간 모두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해 3명꼴로 로봇 보급이 늘어날수록 사고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작동한 로봇을 처벌할 수는 없는 만큼 안전관리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15년 이후 이루어진 로봇 산재 사고 1심에선 하나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 에어컨 실외기 부품 공장의 자재 이송 로봇이 갑자기 움직여 2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을 당시 업체 대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자동차 부품 공장 용접 설비를 고치던 20대가 센서 오류로 재가동된 로봇에 등이 떠밀려 사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역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로봇 안전 규정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라며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 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수행하는 문화가 이후에 현장에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기구 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등 산재 엄격해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로봇 사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요즘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참 많죠. 특히 크기가 작은 강아지일수록 인기가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번식을 통해 작은 강아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혹한 동물 학대가 문제가 되면서 동물단체가 파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촬영한 개 번식장 모습. 작은 개 수백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번식장 냉동고에서는 신문지로 둘둘만 사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철장에서 새끼만 낳다 죽어야 했던 어미견입니다. 특히 당시 발견된 어미견들은 유난히 크기가 작았습니다. 작은 개가 낳은 더 작은 강아지가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펫샵에서 이제 작고 많이 안 크고 이런 아이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모견들이 너무 크기가 작고 그런 작은 아이들이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식기에서도 농이 차서 염증이 흐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번식장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동물구조단체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사지 않을 개 캠페인. 동물 학대 번식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캠페인 취지입니다. 엄마, 강아지는 어떻게 만들어? 강아지들을 철창에 가둬놓고 발정제 주사기를 잔뜩 맞춰서 강제로 여러 차례 교배를 시키고 임신한 지 60일 정도 지나면 엄마 강아지의 배를 갈라서 아기 강아지를 꺼낸단다. 엄마 강아지의 배는 다시 꼬매주면 돼.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했거든. 태어난 새끼들은 죽지 않을 만큼 굶기면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 정말 예쁘지? 강아지가 너무 크면 잘 팔리지 않거든. 그래서 새끼들 중에 제일 작은 강아지는 다시 철장에 가둬서 임신을 시키고 나머지는 가게에 내다 파는 거란다. 저희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구조를 계속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없어질 수가 없구나. 입양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지 않아야 된다. 펫샵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처음으로 조금 강력하게 전해보려고 캠페인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입양 권장을 넘어 동물단체가 아예 반려견을 사지 말자는 파격적 캠페인을 벌이는 상황. 해당 단체는 조만간 대중이 직접 번식장 구조견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은 미중 정상. 전술적인 화해 국면에 접어든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숙명의 전략 대결 구도가 바뀐 건 아니어서 적지 않은 뒤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년 만에 손을 잡은 미중 정상. 양국 관계는 바닥을 쳤지만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조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시진핑 주석은 일상 회복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봉쇄 압박 완화가 절실합니다. 这个地球容得下中美两国，我们各自的成功是彼此的机。 그러나 전술적 화해 국면에도 전략적 대결을 피할 수 없는 G2. 뒤끝이 장렬했습니다.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부른 게 대표적입니다. 순간 난감해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표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Well, look,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에이펙 개최국 정상으로서 단체 사진 촬영 때 중앙에 선 바이든. 시진핑은 가장자리에 세웠습니다. 시 주석도 현지 CEO, 농부들과 만찬에 공을 들이며 강경책 일변도인 미국 정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中国愿意同美国做伙伴，美国也不要赌中国输，不要干涉中国内政。 기시다 총리와 회담에 나선 것도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은 끝내 불발됐고 회의장에서 짧게 덕담을 나누는 선에 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도를 견제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아라비아해에서 첫 합동 순찰을 벌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파키스탄 남부 해안에서 진행된 해상연합훈련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사상 처음으로 아라비아해 북부 해상을 합동 순찰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에게 모두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전을 놓고 민주당 내 분열을 이유로 드는 시각도 있지만 2년보다는 81살로 트럼프보다 4살이 많은 고령의 나이, 그리고 경제 문제가 뒤처지는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무역 분야 협정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아이오와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IPEF 무역 분야 협정을 TPP2라고 칭하며 다음 행정부의 첫날 바이든의 TPP2 계획이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68세 홍콩 스타 저우른파 주윤발이 생애 첫 하프 마라톤에 도전해 2시간 27분대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저우른파는 어제 홍콩에서 열린 제1회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 하프 마라톤에 출전해 이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제19회 대통령배 경마대회에서 서승훈 기수와 호흡을 맞춘 경주마 위너스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5번 게이트를 출발한 위너스맨은 2000m 레이스 막판 직선주로 해서 선두를 달리던 스피드영과 글로벌 히트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위너스맨은 코리안 더비와 코리아컵, 그랑프리 우승에 이어 대통령배까지 우승하면서 국내 최초로 지원 경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경주마가 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A씨 등 베트남인 1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6시 20분쯤 인천시 계산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산시 부성면에 있는 저수지에서 백골 상태인 시신 한 구가 물에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낚시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이상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11월 진행되는 서울대 총학생회 정기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려 가투표율이 절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64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후보자 중도 사퇴와 미출마 등을 이유로 총학생회를 꾸리지 못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 청주 2.9도, 창원은 6.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1도, 대전 13도, 대구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